지난 4월 발의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199건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 민생 법안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약 26%의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변수에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극단적인 충돌과 국회 파행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오늘 쟁점 토론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해결책과 20대 국회가 유정의미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본다.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12월 대한민국 정치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 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지키기는 무산이 됐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지금 민생 법안 처리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대규모 필리버스터 요구와 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20대 국회가 이렇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면 충돌 중인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오늘 네 분과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현재 단국대 석좌 교수인 안영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현재 또 당의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셨죠. 이종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박상병 박사, 김현 전 의원, 안영환 전 의원, 이종근 평론가 네 분께 직접 질문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쟁점은 여야 극한 대치, 국회 정상화 출구는 없나? 이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근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은 기한이 지나가지고 본회의 부의가 돼 있고 제1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어느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먼저 현 야당권에 활동하셨던 안영환 전 의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요. 국회가 사실 연말이 가장 바쁩니다. 국회 우리 농부들이 한 해 농사는 10월에 거두듯이 국회 한 해 농사는 12월에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국회가 저렇게 비정상 상태에 있다는 건 물론 원인 제공이 어딘지 그걸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안타깝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현 전 의원께서는요. 국회가 국회다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냥 양쪽에 다 실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모든 법안을 199개 법안에 대해서요. 그런 그 비정상적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자신들이 제안한 법,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된 법, 그러니까 76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26개 법까지도 다 필리버스터로 묶었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그 작심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빨리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려놓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서 선진화법으로 상정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정우 평론가 어떻습니까? 네. 어느 쪽을 뭐 더 비판하든지 어느 쪽을 더 칭찬한다든지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주장하고 싶은 건 지금의 어떤 답답한 이 형국의 국회 상황이 또 다른 어떤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가령 이런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상황, 비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들과 언제나 맞물리면서 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또는 무산되는 그런 법안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쟁점 법안은 그 철저하게 그냥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쟁점 법안은 무한 토론을 계속 하고 계속 그 공전이 되더라도 민생 법안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양당이 모두 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념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사실 4년 내내 상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럴 때 뭐 이제 국회 관행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책까지 좀 염두에 둬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상명 박사. 네, 최근에 국회를 물으셨는데 뭐 좀 역대 최저, 최악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한마디로 지금 국회는 막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존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국 정치를 좀 비하하는, 비난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극혐의 발언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요. 예. 저는 최근에 국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나아가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요. 국회가. 저는 이런 국회가 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쉽게 말하면은 하루만 자라면 끝없는 정쟁입니다. 정치는 없고 검찰만 있습니다. 또 하나 당리당략만 있고 품격이 없습니다. 어느 당한테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 이번만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안영환 의원께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할 타임이라 그러는데 잘 따져보면 4년 농사입니다. 그죠? 20대 국회. 예, 그렇죠. 4년 예. 농사, 4년 농사에 정기국회가 필리버스터로 끝낼 겁니까? 예산안도 넘길 겁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이 법안까지도 또 막았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내용을 따져보면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제1야당입니다. 원내 전략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우리 국회는 최악이 아니라 막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혜원 의원님 보니까 그 최근 여러 가지 상황 여야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김현 의원께서는 양변으로 볼 일이 아니다. 199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제기했던 한국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5개 중점 법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책임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원내 전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한다든지 또는 뭐 누가 보더라도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여론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한다? 저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일단 전략이 190개를 해놓고 협상이 들어갈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은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4개 또는 4-5개 정도의 것만 필리버스터 하려고 했었는데 본회의를 딱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막아버린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당황을 했겠죠. 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협상을 이후에 못한 상태니까 끌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했던 사안이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략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물론 그 전략을 세운 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차치하고라도 현상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한 것은 하자고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상을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전날 여야가 협상을 해서 199개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다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라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지금 민식이법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민식이법만 하고 나머지 199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99개 법안을 하려면 12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때 그걸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철저히 자유한국당 편을 들겠다는 것밖에 아닌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해보셨잖아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된 법,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처리된 법, 76개 플러스 26개가 있습니다. 102개예요. 이 법을 빼고 나머지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든가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되지만 그것에 대한 과도한 주장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필리버스터는 아주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 야당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취지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경제 법안, 안보와 관련된 법안,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법안 이런 법을 몽졸이 다 필리버스터 소위 말하는 공수처법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예. 선거법하고 유치원 3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막은 겁니다. 그걸 두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릴게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원내대책에 그 새 원내 교섭단체 3개니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가 우리는 사실 이렇다. 너댓기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일단 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황하니까는 본회의를 이제 쉽게 말해서 참석 안 하면서 깨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건이 필리버스터를 다 하지 말아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나오니까는 한국당 내에서도 강하게 반응이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최경환 대한신당 원내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분 말이 참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분 사실 어찌됐든 현재 여당 성향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이 현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할 무기도 없고 협상에 아무런 카드도 없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현재 여당이 성공한 건 맞아요. 왜? 민식이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하지 않고 몽땅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재 여당에서는 민생법안 뒤에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거법이라 이걸 먼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민생법안의 벌모고요.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식이법은 본래 필리버스터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했을 때 민식이법은 상임위 통과하지 않았어요. 네. 그 직전에 본회의 직전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팩트 확인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나 민식이법은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렇죠. 단계별로 네, 봤을 네, 때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네. 예.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당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또는 두 당의 어떤 상황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생 법안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생법안, 민식이법을 포함한 그런 그 비쟁점 법안은 비쟁점 법안이 비쟁점 우선이다. 법안이 우선이다. 그리고 비쟁점 법안은 타협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그때 199개의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나 또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다 안 하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나 사실은 그 당시 상황 논리로만 얘기한다면 각 당의 어떤 전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 협상하려는 어떤 자세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민생 법안을 그렇게 볼모로 할 것이냐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한국당의 주장대로 아니다. 민식법을 포함해서 비쟁점 법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치된다면 지금이라도 사실 협상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쪽 필리버스터의 취지도 모르고 있다. 또는 이쪽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과 비판만 거듭하다가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철저하게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의 저는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원내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는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리버스터는 대안이 아닙니다. 그 회기는 파토를 낼 수가 있어요. 그 회기만큼은. 다음에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막판에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도 생각납니다. 199개입니까?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저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당이나 다른 정당은 그래도 본회의 열읍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왜? 저는 그 당초에 나경원 원내대표 했던 뒤 얘기를 들어보면은 5개 정도만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는 인정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게 포인트를 맞추고 막판에 선거제라든지 또는 공수처 문제가 생기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당의 입장을 해서 최대한 합의점으로 나가서 막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모든 거 참다 중단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못하고 판을 깨버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는 엄중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시각은 여전히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합법적이긴 하지만 필리버스터 취지에 어긋나는 무리한 일괄적인 지금 필리버스터 신청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갑작스런 기습적인 신청에 지금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보이콧으로 가버렸다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대립 가운데 그동안에 이인영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야당의 여러 가지 제시를 하다가 계속 지금 여유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한 이틀 지난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금 오늘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야당과 이른바 4+1으로 진행을 하겠다. 여기는 뭐까지 포함되느냐 책을 해보니까 예산안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어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협상이 결국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은 거다? 이 국회가 깨지면요 가장 여당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지금 예산안까지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 어쨌든 장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회를 생각할 때 이건 이 개념을 봐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여야의 관계는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는 적으로 국회의 공동 운영입니다. 굳이 적을 한다면 행정부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국회가 헌법상의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국회는 국회 내에서 먹이다툼, 보잘것없는 먹이다툼 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죽고 게임을 하는데 이건 국회의 본 기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국회 이제 먹이가 지금 보잘것은 없는 수준입니까? 저희 국민들 보기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국민들 보기엔 자기들의 그 권력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회 최고 운영의 책임자는 역시 여당입니다. 결국 여당이 야당을 다독거리면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가 운영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야당을 인정할 수 없다. 패싱해버린다. 그럼 야당은 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국회를 서로 같이 운영한다는 파트너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 다음에 뭐 본회의 열릴 수 있고 또 이제 원내 지도부도 바뀝니다. 한국당이 원내 지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받았어요. 예. 딱 지금 타이밍에 방금 저는 안영원 의원 같은 분이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야당의 대표가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판이 달린다고 봐요. 다행히는 아닙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끝납니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있으면 이게 대화 안 됩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 마무리 때까지 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 11일까지, 10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정기국회 때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정만 하고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럼요. 못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9일날 정도에 상정이 되면은 아마 또 필리버스터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통과될 테니까. 그러니까 막는다고 얘기하면은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세 분 중에서 합리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후보군 중에서요? 후보군 어허. 중에 세 명이 공동으로 안혜원 의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또 혹시 원내가 아니군요. 아직. 원내가 아니라 그래서 원내라 하면 이제 빨리 왜 얘기했느냐 빨리 가라고 할 텐데 저는 세 분이 공동으로 스톱하거나 스톱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일주일만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으니까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일주일도 시간을 급하게 합니다만은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협상하겠다. 협상이 안 되면은 표결해라. 라고 말하면은 일주일 안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고요. 연동형도 자유한국당에 유리적으로 최대한 협상을 하세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4+1 이 방식을 깰 수가 있는 없어요. 시간이 없고 다음 주입니까? 17일부터는 예비 후보가 등록합니다. 선거권도 확장하라고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새 후보가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계속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참여하지 않으면 또 그 필리버스터 취소하지 않으면은 4+1 가동하겠다 해서 지금 그나마 조금 하루씩 더 여유를 주고 있는데 뭐 계속 지금 박상명 박사 얘기처럼 조금 더 여유를 줘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마치 이 모든 자유한국당의 전략 전술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작하고 끝을 냈다라고 예, 예.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박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짜 억울하죠. 이번에 필리버스터 199개 묶은 거는 주호영 의원이 제안했고 그 주호영 의원의 제안을 나경원 의원이 받아서 한교안 대표의 허락을 득하고 나서 진행한 것입니다. 왜 사실관계를 마치 있는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모든 책임을 나경원 원내대표에 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굉장히 저는 비겁한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된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의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의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 이것이 마치 개혁이냐 얘기를 했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선거구제 개편안이나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 삭발이나 단식이나 장외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과 연결돼서 장외 집회에 일로 매진한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황, 필리버스터로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는 철회하고 원포인트 국회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하자는 것이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던 것이 예결위원장께서 갑자기 소소위를 들어가겠다고 해서 또 거기서 논쟁이 멈춘 거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지금 이 마지막 국회에서 했던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을 건 짚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 전에 김현 전 의원이 얘기했던 뭐 이제 누가 과연 당의 원내대표 한 사람이 당을 그렇게 이끌 거냐, 어쨌든 책임이 얼마나 있냐 별개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의 교체가 여야 관계에서 뭐 새로운 전환기는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역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원내대표가 바뀌었을 때 어쨌든 좋은 타이밍, 좋은 기회는 언제나 오기 마련이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의 이인영 원내대표로 교체됐을 때 제일 먼저 어쨌든 그 맥주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맥주 회동 이후에 물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라고 뭐 논박을 하신다면 사실 이 지금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죠. 카운터파트가 변했고 또 카운터파트로서는 자신이 그대로 그 전에 어떤 전임자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한다 하는 것이 일부 의원들, 소속 의원들의 어떤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색깔, 자신이 왜 새로운 원내대표로 나왔느냐에 대한 사실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앵커께서 그 4+1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육지책인 건 맞습니다. 이 4+1이라는 그런 회의체로서 나머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상황.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한국당을 제외하고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4+1이라는 협의체에서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산안을 거기서 이 확정을 짓겠다 이런 것은 사실 법률상으로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4+1 체제에는 없거든요. 그분들의 면면은 사실 대표가 임의로 이 선저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임의로 나가서 대표성을 부여하면서 협상을 하라는 것이지만 다른 협상은 모르겠는데 특히나 예산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이 법률상의 어떤 또 위배 소지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바람직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을 제외하고 4+1이라는 건 그 나머지 모든 당이 합쳐서 선거법을 뭐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잘못을 벗어나서 어쨌든 4+1이 고육지책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으로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협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야죠. 그것만이 답이죠. 네. 예, 이제 안영환 전 의원님 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근본적으로 선거법이라든가 공처법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져본다면은 뭐 상당히 한국당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선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현행제도 병립제로 되어 있는 지역구 253대 비례대표 43에서 연동형 어떻게 확정을 지금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동형으로 바꾸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연동형 선거 자체를. 개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개혁 또는 정치 개혁에 부합하는 쪽이 아니다. 연동형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동형 자체에 대해서요. 아하, 예. 이제 다른 뭐 비례대표를 줄이니 어쩌니 비례대표 수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렇지만은 연동형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고 그렇게 한국당 안은 비례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던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이제 서로 협상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 네. 연동형 자체 현재 이제 연동형 독립하게 된 뭐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이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입장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과거 이제 이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과거 뭐 이해창 대표 때는 이런 거 주장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입장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리면 한교안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말고 21대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야당 대표의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21대에서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는 정말 독재적 발상이죠. 자유한국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논의는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 제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안 대표는 논의하지 말자 그러면 그 당은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해야죠. 선진화법에 대해 상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1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법 위에 존재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접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제도와 법이 네. 있다. 관례가 있는 거죠.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을 제끼고 선거법을 통과시켰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질서, 그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야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여러 가지 누차 이야기가 왔습니다. 언론에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축구 선수끼리 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때 상대 선수는 너는 제끼 우리끼리 만들어서 게임을 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야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게 대한민국 국회의 질서이자 그 관례였습니다. 그때 예. 한국당이 저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네, 개별 법안 사항을 조금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근 평론가 또 박상병 평론가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 전선이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동형 자체로서의 바꾸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 내용상의 쟁점이 어떤 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225대 75가 준연동형제로 해서 패스트트랙 올라갔을 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원래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다라고 패스트트랙에서 합의한 정당끼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까? 왜 문제의식이냐면 이거죠. 현재 257대 253대 47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는 253인데 225로 줄이려면 거의 228석을 줄여야 됩니다. 예, 예. 근데 28석을 줄이다 보면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299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99석에서 플러스 1, 세종시가 생기면서 플러스 1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원래는 줄이려고 했다가. 그 과정을 분명히 아니까 28석을 한꺼번에 줄이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6석, 수도권에서도 7석, 뭐 이렇게 따져다 보면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어떤 지역구를 줄이는 의원들은 실제로 표결을 갔을 때 사실 이 당론이랑 상관없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도 이 안 그대로 갔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애초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결이 안 될 걸로 보십니까? 가결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또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수 정당, 이렇게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사실은 같은 어떤
이익선상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온 시점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늘리자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정동영 대표도 마찬가지고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주장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주장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0석에 묶이선 안 된다. 더 늘리더라도 그들의 권한을 더 축소해서라도 늘려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법은 그 어떤 정당도 사실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10%를 줄이자라는 얘기예요. 270석, 지역구는 270석을 주장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10%를 줄이자라고 던져놓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60%의 국민이 찬성을 했어요. 아까 포퓰리즘이니까 맞는 거죠. 예.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논리로 이건 포퓰리즘이니까 믿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연동형은 다 43%가 찬성하니까 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건 5월 셋째 주입니다. 저 한국갤럽이나 혹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고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의 어떤 현재의 그 연동형이 과연 국민들한테 1년 동안 설득을 했는가? 국민들이 정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지역구 의원은 다르게 각 정당들이 내놓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하는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오느냐에 대한 문제는 전 좀 다른 알겠습니다. 이종근 우리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제 지역구 또한 전체 정서와 관련된 정점에다가 이종근 평론가 본인도 연동형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바로잡을 건데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148명이 제적 가반수, 그러니까 전체 의원 수의 제적 가반수가 출석해서 가반수 찬성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48명의 가반수만 찬성하면 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225로 지역구로 했을 때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될 수 마찬가지다. 있습니다. 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있을 때 주로 그 연동형 비례제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민주 정치가 사실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정당 정치가 제대로 안 됩니다. 두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정쟁에 이른바 이 어떤 진영 싸움으로 가고 있는 그 폐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연동형 비례제가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에요. 정당이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하면서 정당 득표율만큼 수를 얻는 방식. 다행히 이번에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자유한국당도 연동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검토가 아예 없애버린 줄 좀 몰랐습니다. 아무튼 1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연동형 선거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자유한국당은 아예 외면해버렸습니다. 거의 외면해버렸습니다. 아예 폐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의 룰을 정하느냐. 저는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 정당에 불리하다고 안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안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가 막으면 어떤 것도 못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으면 이거는 오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통과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개입을 해서 제1야당이잖아요. 개입을 해서 제1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225대 75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불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요. 지금 50% 연동형을 반영하는데 이것도 꼼수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꼼수입니다. 100%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 대한민국 지역구 의석수가 많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그러면은 아무튼 여야가 합의를 봐서 225대 75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또 225도 아니고 250입니다. 또 어떤 경우 260도 나오고요. 또는 뭐 대선거구제도 나오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내일 모레 부의가 돼가지고 통과를 앞두고 있는 목전에 이 안 자체가 누더기가 됩니다. 누더기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동형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동형에 대한 취지들이 서로 논박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안영한 전 의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 연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선거 제도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독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가장 전형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최근에 연동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서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연동형 하다 보니까 본래 정원이 500 몇 석이었는데 700석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내에서도 야 이렇게 불완전한 제도가 어디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이른바 다양화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수당이 제도가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연동형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이런 교양 교육을 시킵니다.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제 버스에 창문이 닫혀져 있어요. 한 사람은 창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뭐 추워서 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서양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는 있는 그대로 해라. 이게 불문율입니다. 서양에서 그런 교양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행 법대로. 그리고 나서 최소한 이 선거법을 만든다면 이런 전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5년 후에 적용하자. 21대가 아니라 22대에 적용하자라고 한다면 이해관계 좀 희석화될 겁니다. 예. 전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만들 때는 항상 지금 선거에 나올 사람이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자 앞으로 다다음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의원들이 당장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또 정당 이익을 떠나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결정하는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목숨 걸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또 좀 더 드려야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가려고 했었는데요. 김현전 의원. 버스 탑승해서 문 열고 문 닫는 문제라면 거기 냉방 필요하고 난방 장치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정해진 법과 제도가 있고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선진화법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1대에 적용하는 법을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요. 12월 17일 날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선거구제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면 그 비용은 누가 그러면 책임을 질 겁니까? 그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책임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그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검찰의 등에 업고 강력한 그 힘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봅니다. 선진화법으로 위반되어 있는 60명의 국회의원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을 예.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그 뒷배를 믿고 이러는 것밖에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국회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 예산안 그리고 비쟁점 법안 이것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21대 국회의원들이 심판을 받아야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지를 검찰이 우호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쎄 저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검찰은 자유한국당을 그냥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검찰은 제가 만난 검사들 그런데 뒷배경을 봐준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뭐 그런 이제 소망적 사고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소망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검찰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연동형인 이 선거법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가? 저는 이게 항상 의문입니다. 한국 정치에 왜 이렇게 서둘러? 격이라군요. 긴 스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 만약 이번에 절소를 만들었다가 자 지금 225석으로 했다가 또 뭐 투표에 현재 뭐 같은 여당 성향의 정당에서 반대표 나올 것 같은 게 250을 늘린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0 벌써 그걸 25석 어떻게 늘려요? 반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정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본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지 당장 뭐 눈앞에 이게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은 늘리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많은 게임 룰을 만들 바에는 일단 이번 텀 쉬고 다음에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네,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던 법안이 공수처법이죠. 지금 얘기 나왔던 검찰 문제 때문에 늘 또 부각되고 있기도 한데
이것도 근원적으로 따지면 아예 공수처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은 이 공수처법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좀 접점도 가능해 보입니다. 올라가 있는 것은 백혜련 의원 안과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 안이 있는데 최근에 권은희 의원은 더 지금 이제 뭔가 조금 더 수정하는 안까지 내놓고 있었는데 접점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의 소식에 의하면 권은희 의원 안과 백혜련 의원 안의 단일안을 지금 거의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안에서 4+1과 해당되는 그런 정당들끼리 어느 정도 지금 공유하고 있다라고 들립니다. 네. 핵심적으로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의 차이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수처장과 관련해서 그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은 무조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 한 번에 어떤 그 견제 장치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쪽 그 백혜련 의원 안은 7명의 이 위원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데 7명 중에 대개 어떤 이 직능군으로 보면 5명은 친여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나머지 이제 그 야당 몫이 이제 둘인데 이 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여당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소권과 공소권을 함께 네. 갖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공수처를 비판하는 법조계 정치적이지 않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법조계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공수처법 안에 대해서 아예 반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검찰의 어떤 문제, 공소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공룡을 만들 것이냐. 공소권과 기소권을 또다시 한 이 기구에 더 넘길 것이냐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소심의 의결,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쪽 권은희 의원은 의결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백혜련 의원 안에 거기 덧붙여서 위원회는 만들되 의결은 제외하고 자문만 구하는 형식이다.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금태섭 의원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습들, 뭐 떡값 검찰이라든지 혹은 뇌물 검찰들 이런 모습들에서 검찰이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다른 공수처라든지 이런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럼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공수처가 만약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그 정권이 무소불위로 그것을 행하려 할 때는 또 누가 견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견제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공수처가 완전 무결한 그런 그 기구냐? 그것도 굉장히 알겠습니다. 의문입니다. 이정근 평론가는 뭐 내용상의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공주 설치에 반대하는 쪽의 그런 견해군요. 예. 옥상으로 보는 견해군. 우선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 봐요. 지금의 수사와 우리 네 분 중에 어떻습니까? 반대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의 수사, 지금의 사건 반대하는 사람 빼고 없다는데.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아니요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검찰공화국으로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입니다. 세도 너무 셉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청와대 권력밖에 없는데 청와대 권력이 2년만 지나면은 레임덕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검찰과 청와대 권력이 싸우는 방식이 되다 보면은 정치가 엉망돼 버려요. 검찰이 정치를 해버립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흘리면서 누구를 불러오면서 무슨 포토전에 서면서 이거는요 검찰을 위한 나라일 수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검찰은 아닌 거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검찰을 제어할 것인가는 검찰을 그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국회가 하면 좋은데 국회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 필요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행하게도 일어나는 상당 부분 논의가 되고 왔는데 지금의 검찰이 사실 좀 자유한국당한테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 같잖아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청와대가 공수처를 장악해가지고 검찰을 때리려고 공수처 만든다라는 논리가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은 안의원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과장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데. 공수처가 예를 들어 지금 공수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의원들 한 30명 정도를 내년에 출마 못하게 지금 대규모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도 손을 못 대요. 무소불위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밀어붙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하고 있으나 안혜원 의원 얘기 좀 지금의 듣고 시점을 김현희 의원 빼고서는 얘기 공수처는 저는 불가피하고 지금은 백혜련 안과 권은희 제일 중요한 건 기소 심의를고 저는 상당히 조율이 됐다고 보고 이거는 저는 야당의 안을 받아주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옳다고 봐요. 네. 기소 심의를 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뭐 거예요. 정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한국당 상황에서 과대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다 그런 주장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검찰 권한이 전 세계 어디보다 강한다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검찰 자체 문제도 있고 한국 사회 전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각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회마저도 합의를 도출을 못했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가 가소가 된 겁니다. 모든 안건을 검찰로 가지고 간 겁니다. 정치적 안건까지. 그래서 검찰에서 이쪽 편을 들면은 상대방에서는 정치 검찰이다. 이쪽 편은 정치 검찰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모든 분야의 정치 사법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을 사회가 키워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 그 권한을 떠나서요. 그런데 이제 이 공수처 문제는 뭐냐? 지금 과연 이제 똑같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도 견제 못해가지고 저 걱정이 난리인데 공수처를 같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검사들은 사법고시 나온 사람들이다. 사법고시. 그래서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물론 사인장은 있습니다. 임명권자 아니다. 사실에 갖게 들어온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하고 누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검찰 체제보다 오히려 공수처가 된다는 정치적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가요. 청와대에서 무슨 뭐 지금 이제 김기현 뭐 울산시장 관련해가지고 인이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나오고 뭐 법원 판단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런 논란이 끊기지 않을 겁니다. 왜? 각종 무슨 국회의원을 수사한다든지 뭐 지방자치단체 수사한다면 이런 논란 옥상으로 두고 또 논란을 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걸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금. 예, 김현전 의원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주제는 거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프로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사회적 합의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쟁점이 좁혀졌는데요. 오늘 토론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회적 일정 정도 합의가 돼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치권의 다수의 합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찰공화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공화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그 국정농단이 될 때까지 또는 현직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부정행위를 할 때까지 조사가 안 되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수처법에는 7천여 명이 고위공직자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기소권은 40%인데 검사의 기소권은 0.4%고 판사에 대한 기소권은 1%밖에 안 됩니다. 이 곧 뭐냐면 검찰이 검찰을 봐주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요. 성접대 사건 별장. 김학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제대로 수사가 됐다라면 검찰에 의해서 김학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접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검사 제대로 조사 안 받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국정문란 사건 때 검찰에 의해서 위장된 사무실을 만들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런 사건 검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 제대로 수사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 검찰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가 됐다면 지금 그다음에 가습기 사건 지금 어땠습니까? 검찰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지금까지도 겁니다.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검찰공이 아니라고 했던 짧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쟁점은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한다면 공수처는 또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는 그렇게 지금의 검찰이 못한 것들을 공수처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가정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검찰공화국이다 아니다가
검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문제들을 현재 노정하고 있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한 거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저질렀어요. 비리 검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검찰이 스스로 단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입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나? 지금의 아닙니다. 어떤 아닙니다. 수사들 저는 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안 꺾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방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자, 하시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찰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떡값 검찰이라든지 뇌물 검찰 그때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 과정은 저도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이 반환점을 둔 2005년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 때문이냐. 저는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악마의 손이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건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종교의 언어다. 정치는 선악이 있을 수 없다. 종교는 선악이 있다. 그런데 지금 악마의 손이라는 건 거꾸로 천사의 손이 있었던 얘기인데 바로 똑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 박근혜 대통령 특검 시절에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또 다 이 사진도 찍었어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이권의 문제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다 박수를 쳤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마음속으로 네. 천사의 손이라고 다시 했을 뭐 겁니다. 검찰 논란까지 좀 하기는 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하시고. 결론 딱 말씀드리면 내 진영을 수사하면 악마고 상대 진영을 수사하면 천사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니, 검찰 저도 공화국을 좀 얘기를 하시는 드려야 잠깐 될것 마무리를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얘기할 거 있으면은요 나중에 얘기할 때 관련 분야에서 추가로 아니 이해를 하시면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얘기하시고요. 아까 김현 의원 상당 부분은 이미 논의가 진전됐고 합의가 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 논의의 일부분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지적했는데요. 그 지적 일부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다시 국회에서 원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선이 두 차원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원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지금을 토론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쟁점 토론에서 다음 쟁점 우리 계속해 이어가는데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뭐 주요 법안들이 가장 논의에 지금 초점이 됐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또 하나 이제 필리버스터 충돌하면서 민식법이라고 불리는 교통안전법이라든가 다른 이제 비쟁점화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 문제인데 이거 지금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199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통째로 필리버스터 제안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됐지만은 이제 비쟁점 법안 처리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들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5개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5개가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실하면 얘기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5개 대한 법안에 대해서도 그것을 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으로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부의가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올라간 법이 있는데 그거를 부의 조건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 부의 조건 5개 법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열면 5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걸고 또 걸고 넘어집니다. 필리버스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의가 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199개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본회의를 상정을 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었는데 느닷없이 199개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은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조건 없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그 본회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를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죠. 예. 그다음에 법 처리한다는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된 것도 다 처리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 아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권력이 개입해서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에 온상이 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드는 이유는 검찰에 의한 검찰을 자주지하고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를 하는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권력에 의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네, 민식법과 다른 비정점 법안 푸는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전히 김현 전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필리버스터 전체를 지금 취소를 하면은 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슨 폭력 쓰겠다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법이 인정한 법 내용입니다. 네. 누구나 어느 정당이든지 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 4분의 1의 동의만 받은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한국당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이 있는데 하겠다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 한국당에서도 지난번 이제 199개는 차치하고 민생법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민생법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필리버스터를 다 철회해야만이 민생법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건 억지가 되는 것이죠. 왜?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네.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럼 해줄게. 라는 거 역을 본다면 이거야말로 뭐가 벌모가 잡혔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무슨 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관련 같이 민생법을 통과시켜 이것도 민생법 벌모로 잡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민생 말 그대로 민생법입니다. 이거 본회의에 올려놓고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이 있는 것은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구존동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같은 것은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것은 이제 논의해 가는 게 이게 기본적인 것이죠. 국회를 현명하게 타협의 국회를 엮기 위해서 항상 기본이 그겁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어려운 건 놔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이 4명이 만나서 얘기하고 국회의장이 될 정도만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국회가 이렇게 안 가죠. 이런 정도 대화도 지금 여야가 안 됩니다. 이런 정도 대화가 안 현재까지도 되는 완전 네 사람이 뭐 수렴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네. 대화는 되잖아요. 그래도 예. 대화는 되는데 우선 앞서 그 이종건 평론가가 그 공수처 오늘 문제를 갑자기 국회의장의 원내대표의 뭐 상황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예. 공수처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심령부를 기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공수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번에 했던 거 아닙니다. 이번에 했다고 하면 저는 양심상 그 얘기 못합니다. 그때도 지금의 야당이 찍고 나갈 때도 공수처 문제가 검찰 개혁에 항상 화두로 나왔던 거예요. 그걸 이번에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 때 못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하자는 겁니다. 지금의 검찰과 상황과 맞물려서 판단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것이고. 제 질문은 살짝 하고 앞에 알겠습니다. 남겼던 걸 아까 이거 30초로 달라고 두 번째는 의사진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장님을 일단 띄워놓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 김현우 의원은 조건을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처리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왜? 합법적인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관련된 법안은 다음에 임세를 열어서요.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시간 버리지 마시고 마음껏 필리버스터 하시고 정기국회 끝나면은 그만두시고 임시국회 열어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버리면 그때 못하니까 처리하고 또 다른 법안을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세요 그러면은 또 중단하고 저 공감하는 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강한 제재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력을 맞는 게 보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겁니다. 필리버스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거는 과민 반응을 벌이다 아니요, 보니까 과민 여기까지 반응이 와버린 겁니다. 아니라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199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깜짝 놀랐습니까? 민주당에서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우리 박상민 박사님 말씀이 딱 공감합니다. 하고 임시회를 또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뭘 급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말씀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죠. 여야가 협의 후에 합의하겠다라는 여야의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란 얘기는요. 지금 얘기해 있는 본회의가 12월 12일 끝납니다. 필리버스터 하면은요. 상정된 법안을 가지고 표결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그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나 아니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 처리하자. 그것이 여야의 국회 정신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12월 10일 날 본회의 끝나고 임시회의를 통해서 무조건 표결로 가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법과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치가 과연 온당한 정치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깃장 내고 그냥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로 갈 수도 있죠. 자유한국당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선진화법을 얘기한 그러면은 겁니다. 아니면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이정근 평론가 하십시오. 지금 협의 좋습니다. 맞아요. 국회 협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소수자로서 약자로서 필리버스터라는 국회법이 인정한 권리를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이것 때문에 국회가 운영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시 임시회 열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약자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묶어버리겠다는 게 이게 강제 행포지요. 시간이 그럼 며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임시회 열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든지 임시회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필리버스터 한다니까 안 돼, 다 처리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응할 수 없어. 이거야말로 행포지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76개와 이정근 실장 26개. 얘기하시고요. 자,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법안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기 당에서 만든 법안을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취지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에서의 토론입니다. 글쎄, 예. 상임위에서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본회의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상임위 소송 아니었어요. 그 필리버스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이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아니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그겁니다. 법안에 대해서 의견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겁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의원님. 아니요. 필리버스터가 그 법안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 틀린 거예요. 제가 뭐 이제는 토론할 해석은 사람이 제가 안 아니에요.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정근 평론가 차례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나쁜 필리버스터, 좋은 필리버스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필리버스터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합법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건 좋은 필리버스터야, 이건 나쁜 필리버스터야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각 당이 다시 또다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린 선이고 너희는 악이야. 우리가 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라, 상대가 하는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나빠.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만든 취지는 안영 의원 말씀처럼 소수당의 의견, 그 소수당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당이 이 소수자의 의견을 반대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필리버스터는 나빠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그 당이 내놓는 그런 안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한 다수당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199개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더 네.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99개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지금. 정리하지만 박상민 박사 마무리하시고 박상민 박사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공감을 해서 김 의원 말씀에 제가 박수를 어떤 부분에? 쳐드렸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랐더라도 이 선거법이든 공수처든 그냥 뭐 임시회를 통해서 그냥 뭐 땅땅땅 하자 그건 안 된다. 그게 취지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사실은 패스트트랙 올리기 전에 그 태도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그 태도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작년 12월부터 벌어진 일을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한국당은 그 당시에 선거법을 어떻게 패스트트랙 또 얘기하시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지 말고. 제가 있습니다. 자, 박 박사 얘기하시고요. 우선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저는 더 이상의 협의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더 이상 협의가 가능할까? 그래도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원내대표가 바뀌니까 뭔가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앞서 왜 자꾸 나경원 원내대표만 그러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결국은 원내 전략의 책임자는
원내 전략을 원내대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바뀌면 좀 다를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가능하면 저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문제라든지 선거제와 관련돼서만큼은 야당을 테이블로 같이 함께 끝까지 초청을 해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포 플러스 원칙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가 왜 자꾸 야당을 논의 테이블에 자꾸 끌어들이지 않느냐 얘기는 다른 야당은 논의 테이블에 들어왔습니다. 야당은 자유한국당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도 야당이고 저희는 정의당도 다 야당입니다. 테이블을 열어놨는데 안 오겠다는 분을 어떡합니까? 안 오겠다는 분을. 그리고 심지어는 논의를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엉뚱한 논의를 하고 진짜 판을 깨려고 얘기하면은 예. 그거는 아무리 성인군이라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왜 사탁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는 핵심을 짚어내야 되는 제가 거죠. 하나만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두 분은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 법안이 산자위를 통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는 그 법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설명을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입법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찬반에 대한 의사개진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국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필리버스터라고 함은 24시간 그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토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필리버스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첨예한 법안, 그러니까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의제를 설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두 분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걸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특정 법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기간 내내 그거를 계속 토론에 붙여가지고 예. 한다면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가 뭐 저도 되겠습니까?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를 저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한번 싶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고요. 지금 법적으로, 이제 예. 뜨겁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련 법은 국회법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너무나 네 분이 뜨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앞부분에서 제가 그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늦게라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 토론은 항상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티님의 의견입니다. 번호, 색깔, 지역만 보고 투표하는지는 우리 세대에서 제발 끝냅시다.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악습을 없애려면 선거제 개편 꼭 되어야 됩니다.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얘기했네요. 큰 정당이 덕가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선거제 개혁의 가지다라는 얘기인데요. 앤님도 의견 주셨네요. 국민을 대표로 나랏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 서로 헐뜯기만 하고 있네요.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먼저 받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맨날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라 지적하는데 또 싸우다 보면은 세력 싸움을 하는 경향이 계속 있긴 합니다. 또 그 세력 싸움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싸운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같이 항상 생각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NAMS, 남수라고 읽어야 되나요? 남수님의 의견입니다. 내년이면 50대입니다. 전 살아생전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상황 인식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긴 합니다. 늘 그 공공기관 공적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쪽이 항상 정당 국회로 나오는데요.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공기관 공적 영역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은 정당 국회가 제일 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할 시간에 국민의 대표답게 일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요즘 초등생들도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토론하는 방식, 회의하는 방식, 의견을 모으는 방식에 대한 훈련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그거를 선도해야 될 국회의원들 반성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분은 전직 의원이셨고 또 조만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많이 반영하셔서 초등학교 회의보다는 더 나은 회의장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정점 토론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얘기 좀 마무리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일 뿐만이 아니라 20대 국회의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입니다. 남은 내년 4월 15일에 총선 이전까지 뭐 한두 번 정도의 임시국회는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선거금융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무리인데 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현 의원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된다. 또 일부 거론되는 것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날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주고 나서 다음 새로운 해 시작됐을 때 통과시키는 방향하자라고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민식이법 비롯한 문제 또 알려지지 않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되지만 중요한 법안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박성윤 박사. 네, 우선 지금 핵심은 민생 법안이 이슈는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 선거만 그 제도만 통과돼 버리면은 저는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할 동의가 이른다고 봐요. 민생이 핵심이 아니다면 자칫 시청자 아니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쟁점의 핵심이 아니다. 법안의 중요성이 아니라 지금의 쟁점의 핵심은 그래서 만약에 다음 이번 정기국회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를 민주당에서 열어가지고 다른 4+1 다른 야당과 합해서 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된다. 그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통과된다고 얘기하면은 나머지에 공수처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민생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필요해서 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형 선거제고 이 연동형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은 이거는 아까 안영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나경원 체제로 간다고 얘기하면은 폭발해서 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일주일 정도 민주당에서 연결을 해서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지금의 근무된 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의석수라든지 연동률을 반영하는 그런 것 정도만 조정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임이에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당은 그런 안을 받아줘서 네. 마지막에 좀 여야가 조금이라도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바뀌면은 새로운 기회가 조금 더 열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듣기에 따라 불편해서 좀 있긴 있을 거기에 대한 겁니다. 변명을 하나만 짧게 네, 네. 왜냐하면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습니까? 계속 혹시 오해하실까 글쎄요. 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원내대표 상황, 원내대표니까 받아야 될 어떤 비판도 많았겠고 제가 어떻게 해명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사무관 문제, 육참 총장 행정관 만남 문제,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뭐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됐을 때 당시에 당에서는 무조건 그 당시에 그 예산안 거부해라. 그리고 국회 거부하자. 온갖 강경책이 다 나왔거든요. 강경안이. 그런데 그때 4개월을 돌아보시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다 하고 들어가서 비판을 받더라도 어쨌든 협상을 계속하겠다. 하나하나 국정조사 요구했다가 다른 안 터지면 그래 내가 그건 양보할게. 이건 받아들여 달라.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회기 말고도 지난번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비교적 한국당의 원내대표들과 비교했을 때, 행적을 비교했을 때 의회주의자지 뭐 이렇게 반의회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무슨 말씀이든 공감은 가나 들으시는 분이 약간 좀 더 섭섭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제가 굳이 이렇게 좀 길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안영께는 20대 국회 전반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줄여서만 얘기한다면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서로 시작을 했을 때 밥 사주는 누나 어쩌고 누님 어쩌고 어프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야 관계가 서로 평행선을 그렸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권에서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적폐 세력이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미 사라져야 할 사람들 우리 앞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시,
일야당 정도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현 상황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선거법을 현재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반대하는 입장, 야당 입장이 된다면 국회 지금 이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열정적인, 제가 뭐 과도하게 연결된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현재 국회에 이대로 놔뒀을까요? 저는 이보다 훨씬 심한 저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보여왔던 그럼 현재 투쟁력을 본다면은 저 현재 제1야당은 온건하거나 지금 약하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다. 투쟁력이 없어요. 약하거나 솔직히 온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상황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이제 저는 뭐 현재 저 정당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야가 역대 참 드문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임기 중에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랬죠. 여야가 그래서 바뀌었죠. 예. 여당, 야당이 자기들의 여당으로서의 역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좀 적응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입니다. 따돌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야당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상황 적응기를 제대로 못하면서 국회가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누님 형님 리더십을 발휘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저는 뭐 있습니다. 오늘 계속적인 그 양비양실론의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야정 정치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한 게 2달 전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제안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교안 원내대표가 삭발 단식 들어가면서 그 정치협의체장이 안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대표가 단독 회담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에 원어부대문을 안 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 대통령의 순방 가기 전에 그랬었죠. 집권 예. 여당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보이콧 18번 했습니다. 네. 그런 정당과도 대화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해찬 대표는 25일까지 지난 11월 25일까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협의 후에 합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한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장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랑 끝 전술로 자유한국당이 199개의 의제를 필리버스터를 엮고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치 여당이 야당과 제대로 대화하고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여당에게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니고요. 예. 여전히 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거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한교안 대표가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끝에 가면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끝에서 팽팽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분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현재 20대 사실상 마무리 정기 국회인데 여기서 지금 패스트트랙과 그다음 필리버스터로 충돌하고 있는 국회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가장 구체로 걸려 있는 주요 법안들에 관한 얘기했는데요.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과거의 머리에 비해서는 하얀 머리가 두드러져 보이는 이종근 평론가 마무리 발언 개인적인 부탁드립니다. 신상을 또 말씀하셔서 자 저는요 또다시 이제 양비론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 싫어하시는 박상병 박사님이 연동형 말씀에 저는 사실 전적으로 늘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동형에 두 가지 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기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사실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 기술이 있어야만 사실 연동형처럼 다수당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저희가 되는데 근데 왜 없냐면 우리는 무조건 야합이라고 그래요. 뭔가 협상을 하면 야합이라고 하고 이중대라고 하고 그런 말들이 없어져야 타협이 되거든요. 협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당제일 때는 협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여당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자세는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인정하지만 네. 무엇인가 내놨느냐 정말로 협상의 어떤 서로 주고받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이제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담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저는 한국 의회 정치의 하나의 어떤 그 일부 전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패스트트랙의 폭력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거는 다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고 패스트트랙 관련되어 있는 법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있는 한은
있는 한은 이 제도가 존중이 돼야 될 것이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유치원 3법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성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도 저는 야당에서는 흔들지 마시라. 그래서 끝까지 야당을 끌어안고 야당 함께가 돼.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4+1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네. 정리를 하면서 패스트트랙 전국을 마무리하는 그런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는 25초 정도씩 하셔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국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법부는 과거를 처리하고 행정부는 현재를 처리하고 입법부는 법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미래라면은 이야기해본 적도 없이 과거 이야기 해왔던 게 대한민국 입법부의 현 모습이었죠.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구성원, 국회의원은 정당의 구속인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5천만 국민을 개개인이 대표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좀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숲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정당 소속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래와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좀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 저는 20대 국회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할 일은 민생 법안,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인 180여 개의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묶어놓은 것을 다 철회를 하시고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99개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80개 법안 처리하고 나머지 팩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십시오. 네. 예, 오늘 네 분 박성명 박사, 김현정 의원, 안영환 전 의원, 이종근 실장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20대 국회가 내년 5월 말에 끝나니까 이제 한 5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4년 전에 여의도에 입성했던 국회의원 300명 모두 다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 새로운 국회 다짐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은 그 한 1~2주일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는 교착 상태에 있는 문제를 잘 푼다면은 그나마 또 한국의 국회사에서 또 뭐 새로운 길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잘 하셔서 실망되지 않는 국회 그나마 조금 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